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목포의 어느 양반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괴담. 거실에서 가족끼리 치킨을 뜯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모미식 프로그램에서 두부가 나왔습니다. 가마솥에 두부를 끓이는 것을 보며 어머니께서 저희 외갓집은 제사상에 두부를 내놓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두부구이를 제사상에 내놓는 것이 드물거나 유별난 일도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옛날 다들 집에서 가마솥으로 밥을 하던 시절에는 두부도 집에서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두부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두부는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손이 모이는 명절날 그것도 돈 좀 있는 양반집이나 먹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한 명절 새 며느리가 부엌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부는 제조 공정상 끓이면서 계속 저어줘야 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가마솥에 불을 때우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나무 주걱으로 갈아내서 걸러낸 콩물을 열심히 저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집안의 첫 손주를 낳은 며느리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 기간 동안 쉬다가 손이 필요한 명절이라 젖먹이를 포대로 업은 상태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마솥을 실제로 써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깊고 큰 데다 높이가 주방 일을 하기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불을 앉아서 떼야 하고 소단을 보려면 허리를 숙여야 하는 높이지요. 요즘 인테리어로 보면 인체공학에는 꽝입니다. 돈 많은 양반집이라 식구가 많으니 먹는 양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옛날에는 한번 만들면 옆집에도 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관리가 된 양반은 백성들에게 항상 은덕을 베풀어야 하니 양반이 한번 일을 벌이면 마을 사람들은 귀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대로 무관에 급제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유서 깊은 집안의 며느리는 당연히 가마솥 가득 콩물을 끓였답니다. 군대에서 삽질 좀 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니 삽질까지 갈 필요도 없나요?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가보거나 취사병이 일하시는 걸 보신 분들은 큰 솥에 쓰던 나무 주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아실 겁니다. 산만큼 큰 나무 주걱을 온몸으로 젓다 보면 허리가 아프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가득 콩물을 담았으니 힘들기는 또 엄청 힘들겠죠. 출렁거리는 콩물을 젓다가 겨우 한숨 내쉬며 며느리는 콩물이 얼마나 끓었나 보려 몸을 좀 더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에 엎여있던 젖먹이가 가마솥 안에 풍덩 빠졌습니다. 펄펄 끓던 가마솥의 통으로 빠졌으니 그 고통이 오죽했을까요? 채 돌도 지나지 못한 아이는 온몸이 익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집안의 첫 손주였으니 그 슬픔은 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손주의 죽음에 즐거워야 하는 명절을 비탄과 절망 속에서 보냈고 당시 집안 어른이셨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나 죽고 나서는 제사상에 두부를 올리지 말거라. 외갓집에서 일어났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외갓집은 제사상에 두부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도깨비불 괴담.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일이 생겨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가기 전 문득 아버지가 병원에서 당직을 서시는 날이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오래간만에 커피나 한잔하면서 잠깐 말동무를 해드리려고 아버지가 계시는 당직실로 향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라 그런지 운전하고 나서 평소보다 더 피곤하더군요. 차를 끌고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밤이라 정문은 잠겨 있어서 장례식장이 있는 후문에 차를 대고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들어갈 때 보니 누군가 상을 당한 모양이던데 장례식장 안은 쓸쓸할 정도로 텅텅 비어 있더군요. 아버지와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슬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싶어 일어나자 시간은 이미 11시가 넘어서 있었습니다. 후문을 나서니 습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글씨년스럽게 내리더군요.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나오려고 하는데 차를 돌릴 곳이 마땅치 않아 장례식장 옆쪽으로 나 있는 공터까지 갔습니다. 자갈이 깔린 공터에 들어서니 새까만 운구차가 묘한 분위기를 내뿜으며 공터 한가운데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돌리려 운구차 주위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운전했습니다. 기분은 조금 음산했지만 별 신경 쓰지 않으며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정리를 하고
피곤한 마음에 얼른 눈을 붙였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깊은 새벽이었을까요. 누운 자리에서 맞은편에 창문이 나 있는데 푸르스름한 기운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시퍼런 눈동자 2개, 도깨비 불같이 이글거리며 불타오르는 2개의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이 다해진 거적대기를 머리에 뒤덮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려 했지만 그림자, 아니 시면에 가까운 어두움 때문에 거적대기 밑으론 2개의 눈동자만이 보였죠.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다시 깨달으니 너무 괘씸한 겁니다.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낮은 중저음으로 이렇게 호통을 쳐대었죠.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붙이는 게냐. 내가 감히 나한테 붙으려고 하는 게냐.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괘씸한 행동을 한단 말이냐. 얼른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속으로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제 목소리와는 살짝 다른 힘차고 낮게 울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호통을 칠 줄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제가 호통을 치니 집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고 집안에는 시퍼렇지만 무언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하늘에선 비 오는 와중에 천둥이 몇 번 치더니 이윽고 그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개운한 마음이 들어 창문을 짚은 제 팔을 보는데 무언가 화를 내고 엄하던 분위기는 마음에서 사라지고 아까 창문을 엿보고 있었던 그것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결 편한 마음에 잠자리에 다시 들었는데 정작 눈을 감는 순간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모든 게 꿈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꿈이 너무 현실 같고 생생했기에 그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난 후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그런 꿈을 꾸고 왜 그것이 우리 집에 붙어 있었나 생각해봤습니다. 전날 밤 운구차 주위를 차로 한 바퀴 돌며 나온 게 원인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측은한 마음에 마음속으로 간단히 망자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전날 밤 보았던 그 2개의 눈동자 너머로 단지 두려움과 괘씸함이 아니라 배고프고 쓸쓸하고 외로웠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렴풋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해변. 초등학생 시절 이야기다. 매년 여름이 되면 바다 가까이 사는 사촌네 집에 며칠간 묵으러 가곤 했다. 사촌은 1살 어린 여자아이였다. 여름에 마주칠 때마다 부모님 중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딱히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매일같이 놀았었다. 그날은 파도가 세지 않아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했다. 곧 해가 질 무렵 하늘에 약간 노란빛이 감돌 무렵이었다. 마주보고 모래산에 조개 껍질을 장식하던 사촌 너머 밀려오는 얕은 파도 가운데 언제 왔는지 웬 여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채 엎드려서 파도 속을 떠다니고 있었다. 뼈밖에 없는 것 같이 가늘고 새하얀 주름진 손목으로 파도의 움직임을 거스르듯 계속 사촌 뒤에서 떠나질 않았다. 눈을 뗄 수가 없어서 움직임을 멈추자 이상하게 여겼는지 사촌이 나를 바라보았다. 내 시선을 따라 사촌은 뒤를 돌아보고는 무언가 작게 속삭였다. 또인가 싶은 얼굴을 하고 말이다. 둘이서 아무 말 없이 흔들흔들 떠다니는 여자를 보고 있던 와중 가만히 있던 사촌이 한숨처럼 작게 말했다. 저 사람 아마 내 진짜 엄마일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염없이 우는 것 같은 분위기가 펼쳐져 무겁게 짓눌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거기에 압도되어 더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사촌과 그저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에는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함께 놀았고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지만 그날 일만큼은 서로 다시는 입에 담지 않고 있다. 그 이후 그 여자를 다시 본 적도 없고 사촌이 자기 진짜 엄마에 대해 무언가 말한 것도 없다. 다만 그날 있었던 일은 그 해변, 그 날씨, 그 시간에 사촌과 함께 있었기에 결코 내가 보면 안 되는 세상과 닿았던 것이라 여기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여성 전용. 당시 여성 전용 도미토리에서 살고 있었다. 도미토리 1층에는 샤워실이 있었다. 개인 샤워 부스가 있을 뿐 욕조는 없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샤워실이 2개 있었는데 개중 더 안쪽에 있는 샤워실을 쓰면 수많은 방향에서 시선을 느끼곤 했다. 시선과 인기척이라고 해야 하나. 어찌되었건 무척 기분이 나빠서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며 쓰려하질 않았다.
게다가 영능력이 조금 있다는 친한 친구 말로는 가까이 하면 위험할 것 같은 검은 연기 같은 게 보인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문득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시간이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복도에는 불 하나 없이 어두웠고 다들 자는지 조용할 뿐이었다. 졸려서 다시 잘 생각에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에 선 순간 바람도 없는데 화장실 문이 힘차게 쾅 하고 닫혔다. 놀라서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어쩐지 위험하다 싶어 방으로 돌아가려 발걸음을 재촉했다. 방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뒤를 보지도 않았는데 무언가가 보이는 느낌. 마치 검은 안개 같은 것이었다. 직감적으로 샤워실에 있던 놈이구나 싶었다. 검은 안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무서워진 나는 온 힘을 다해 달려 방으로 뛰쳐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검은 안개는 방 안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는 듯 입구 근처에서 어슬렁대는 것 같았다. 곧 인기척이 사라져서 조금 마음을 놓았더니 이번에는 창문 쪽 커튼 틈 사이로 시선이 느껴졌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이에 아침이 되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영능력이 있다는 친구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샤워실 앞을 지나갈 때는 기분 나쁜 인기척이 느껴지질 않았어. 역시 어제 그건 샤워실에 있던 녀석이었구나 싶었다. 그 이후 검은 안개 같은 걸 보는 일은 없었다. 그 녀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아직도 여성 전용 도미토리 안을 서성이고 있을까? 5번째 이야기, 얼굴의 손자국. 저는 신이나 귀신의 존재를 일절 믿지 않고 그저 흥미로만 괴담을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말을 듣고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얼마 전 최근에 올라온 괴담을 읽으려 할 때였습니다. 옆에서 저를 지켜보던 친구가 기겁을 하더니 너는 왜 이런 걸 읽어? 라고 묻더군요. 저는 재밌잖아 라고 답했지만 친구는 이게 흥미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질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험담을 들려줬어요. 친구는 평소에도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해.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친구는 옛날 인천 구월동에 살았었는데 2년 사이에 인명사고만 3번이 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원한관계에 인한 살인사건, 한 번은 어린아이의 교통사고, 한 번은 자살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살건의 경우는 친구가 초등학교 수업을 받던 중에 발생했는데 쿵 소리가 수업 중에 들려와 다들 창밖을 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운동장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은 추락하는 현장을 목격했고요. 그런 아파트에서 살아서 그런지 친구는 유달리 가위에 자주 눌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끔찍한 가위를 경험했다고 하더군요. 평소와 다름없이 잠에 들었는데 귓가에 어린아이 소리 같은 게 자꾸 들려오더래요. 사촌 동생인가 싶었지만 이 밤중에 찾아올 리도 없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친구는 무서워져서 그대로 밤을 새우다 소리가 잦아들 때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이상하게 침대 옆에 전신 거울을 보고 싶어지더랍니다. 조심스레 본 거울에는 친구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어린아이의 손바닥 자국이 잔뜩 찍혀 있었죠. 소름이 쫙 끼친 친구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문질러 손자국을 지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후엔 가위도 눌리지 않고 잘 산다고 하더군요. 얼굴에 있는 손바닥 자국을 열심히 지웠다고 말할 때 친구의 표정은 정말 평소에 보기 힘든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기묘한 불빛. 작년 초에 있었던 기묘한 일을 하나 얘기하고자 합니다.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저는 수능을 망치고 재수학원에 등록할 예정이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학원에 등록하기 전까지 딱히 할 것도 없던 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한 친구와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문을 닫고 게임을 하다 보니 살짝 덥기도 했고 목도 말라서 새벽 3시쯤 친구에게 같이 시원한 사이다나 사서 마시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친구도 마침 시원한 게 마시고 싶었는지 알겠다며 곧 나오기로 했죠. 저희 아파트 단지 상가에는 24시간 영업하는 작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단골 손님인 저희를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점장 아주머니가 계신 곳이죠. 친구가 사는 동보다 제가 사는 동이 더 가까워서 친구가 저희 집 앞까지 온 뒤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대충 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나온 저는 친구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평소에도 약속 시간에 조금씩 늦는 친구라 이번에도 늦는구나 싶어서 작게 한숨을 내쉬고 앞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대략 60개 정도의 동이 있는 큰 단지입니다. 덕분에 동 현관 앞에 서 있으면 다른 동을 정면으로 볼 수 있죠. 제 눈에 들어온 건 다른 동 비상계단에 나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대략 30개의 창문이 수직으로 쭉 늘어서 있는 그런 광경이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약 30개의 창문에 전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산 지도 어느덧 8년째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모든 비상계단에 불이 환하게 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불이 켜지려면 사람이 지나가서 센서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두세 층이 동시에 켜지는 건 종종 있는 일이지만 한 번에 모든 층에 불이 켜지는 건 보기 힘든 일입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비상계단을 전부 확인했지만 비상계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조차 없이 텅 빈 비상계단에는 전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온 터라 카메라 어플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그날 새벽 자욱해서 그런지 환하게 켜져 있던 불은 아주 희미하게 찍히더군요. 저는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딱히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막상 그 기묘한 현상을 봤을 때도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저 불이 꺼질까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한 3분쯤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저 멀리서 친구가 저를 부르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친구 녀석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구박을 하고 친구에게도 그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도 처음 보는 일이라며 신기해했죠. 그러자 그 순간 갑자기 비상계단에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와 친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애써 편의점으로 가자고 친구의 팔을 잡고 갔지만 도착할 때까지 저희들은 정체불명의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했죠. 귀신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참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천장괴담. 25살의 평범한 사회인입니다. 2년 전 겪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해 여름, 여느 때처럼 씻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얼룩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80년대에 유행했던 여학생들의 따은 양갈래 머리였습니다. 그게 뒷모습만 천장에 보이는 겁니다.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보였습니다. 그런 기묘한 상태가 며칠이고 이어졌습니다. 불을 켜거나 낮에는 보이질 않는데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면 어김없이 보이더군요. 그렇게 며칠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뒷모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개를 돌리려는 것처럼요. 그 모습의 정체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기에 계속 천장을 노려봤죠. 그러다 어느 순간 얼굴이 보였는데 그대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있고 입에는 피칠갑을 한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나서 다시 천장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 이후로는 천장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때 그 얼굴만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끼치네요. 8번째 이야기, 시골의 도깨비불. 아버지의 고향이자 할머니께서 아직 살고 계신 마을은 산과 산 사이 협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협곡이라고는 해도 그렇게까지 외진 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이 산속에 있다 보니 한여름도 꽤나 서늘한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초등학생일 무렵의 여름이었답니다.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산 너머에 있는 수박밭에서 수박을 한 통서리에 오자고 작전을 짰답니다. 그렇게 밤중에 산을 넘기 시작했죠. 길을 가던 도중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을 보셨다고 합니다. 논밭 옆에 도롱이를 입고 앉아있는 남자를 말입니다. 그 남자는 수그리고 앉아있던 데다 고개도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탓에 달빛이 환했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무슨 짐승 노린내 같은 지독한 냄새가 풍기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달빛에 비친 그 남자의 다리에는 털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박밭 주인이 서리를 감시하는가 싶어
친구들에게 돌아가자고 말을 꺼냈답니다. 그런데 먼저 가던 친구들은 그 누구도 그 남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봤는데 이상해서 친구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네요. 시간은 흘러 겨울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또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겨울이라 농사를 쉬다 보니 마을 어르신들이 회관에 모여 술도 마시고 고스톱도 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막걸리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버지와 친구분께 아랫마을에 가서 술 좀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아랫마을에 가서 술을 받아오는 도중 아버지와 친구분은 기묘한 것을 봤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수박 서리를 하기 위해 가던 길, 그것도 그 남자가 앉아있던 장소와 비슷한 장소에 이상한 불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와 친구분은 느꼈다고 합니다. 분명 그 불빛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겁에 질린 아버지와 친구분은 재빨리 집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계속 아버지와 친구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불빛이 3개가 되었다, 2개가 되었다, 4개가 되었다 하면서요. 아버지와 친구분은 급한 마음에 황급히 밭고랑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불빛을 지켜보다가 불빛이 멈춘 틈을 타서 막걸리가 담긴 주전자를 내동댕이 치고 미친 듯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보신 것은 도깨비가 아닐까요?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실이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할머니 댁에 갔다가 봤거든요. 9번째 이야기, 쓰레기장 괴담. 오피스 빌딩 안에 있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무렵 이야기다. 그곳의 쓰레기장은 주차장에서 이어지는 지하구역에 있었다. 언제나 마감 작업을 할 때면 쓰레기를 카트에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버리고 오곤 했다. 쓰레기장에 들어가려면 열린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린다. 나갈 때는 문 앞에 서면 센서가 인식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만 거기서 닫힌 버튼을 눌러줘야만 문이 닫히는 귀찮은 구조였다. 지하철 역사 있는 장애인 화장실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다. 아무도 없을 때는 불이 꺼져 있다가 안에 누가 들어가면 불이 켜진다. 어두컴컴한데 들어갈 때면 언제나 기분이 나빴다. 그날도 마무리 작업으로 평소처럼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문을 열고 쓰레기장에 들어갔는데 불이 켜진 직후 어쩐지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바라보니 슥하고 그림자 같은 게 선반 뒤로 향하는 게 보였다. 다른 사람도 쓰레기를 버리러 왔나? 선반 뒤편을 슬쩍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뭘 잘못 봤겠거니 하고 평소처럼 쓰레기를 버린 뒤 쓰레기장을 나가려던 터였다. 그런데 쓰레기장을 나와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도 문이 닫히질 않았다. 어라? 고장이라도 났나? 계속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결국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문을 열어둔 채 가게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버튼을 누르고 오늘도 지치네 하고 한숨을 내쉬는데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좀처럼 닫히질 않았다. 이것도 고장인가 싶어 짜증을 내며 닫힌 버튼을 계속 눌러대자 이번에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화를 내면서도 결국 아무 의문 없이 엘리베이터를 버리고 계단으로 가게까지 돌아왔다. 계산대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던 점장한테 투덜거리며 이야기를 늘어놨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거 계속 누가 뒤에서 따라와서 그런 거 아냐? 뭔가를 가까이서 본 건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 소름이 쫙 끼쳤다. 10번째 이야기, 왕따 괴담. 얼마 전 일 때문에 초등학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문득 학창시절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제 20년 정도 된 일인데 우리 옆반이었던 이 반에서 엄청 심한 따돌림이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남녀 불문하고 거의 반 전원이 한 나이만을 따돌렸던 것이다. 쉬는 시간에 팬티까지 강제로 벗겨 복도를 뛰어다니게 하질 않나. 화장실에 가둬두고 위에서 물을 뿌려대질 않나. 돈을 뜯어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건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 모를 일이다. 어쨌든 반 전원 암묵적이라도 동참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이 반 녀석들은 묘하게 사이가 좋았다. 같은 반끼리만 뭉쳐 다닌다는 느낌이랄까. 동아리 활동하는 녀석들도 자기네 반 이야기는 결코 하려 들질 않았고
담임 선생까지 그 따돌림을 못 본 척 방관했었다. 결국 따돌림 당하던 아이는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9월 사생대회 도중 그 반 아이가 호수에 빠져 죽은 것이 사막이었다. 이윽고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이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투신 자살한 아이도 있었고 행방불명되어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아이까지 거의 2달 사이 그런 일들이 한 반에서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끝내 12월 초에 담임 선생마저 목을 매어 자살했다. 이쯤 되니 당연하게도 따돌림 당하다 자살한 아이의 귀신이 원한을 품어 일어난 일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반 옆 게시판에 붙어 있던 반 아이들의 캐리커처에 페인트로 가위표가 쳐져 있던 적도 있었다. 겁을 먹고 전학하는 아이들도 나오더니 결국 그 반은 졸업도 못하고 폐쇄되어 다들 다른 반으로 배정되었다. 따돌림 당하다 자살한 아이는 어머니와 둘이 함께 살던 아이였다. 그리고 그 어머니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외아들이 죽은 고통과 주변의 시선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겠지. 결국 학교에서는 그 문제의 반 주변을 회반죽과 페인트로 덧칠하고 불재를 들였다고 한다. 아직도 주변 정신병원에는 그때 미쳐버려서 아직까지 입원 중인 이 반 녀석이 있다. 살면서 유일하게 가까이서 겪은 알 수 없고 무서운 체험이었다. 11번째 이야기, 일본의 부동산 괴담. 엊그제 있었던 일이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집 한 채를 물려받았다. 입지는 나쁘지 않지만 꽤 오래돼서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 데다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다. 결국 아내와 상의한 끝에 집을 팔기로 했다. 다행히 유품 정리를 하는 와중에도 부동산 업체로부터 광고와 명함이 들어왔기에 그중 몇 곳에 전화를 했다. 결과적으로는 4개 회사에서 위탁 및 매입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게 되었다. 3번째 회사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였다. 요즘 느낌 나고 세련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청년이 왔다.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 게다가 제시된 매입 금액이 이전 2개 회사에 비해 1,000만 원 가까이 높았다. 나도 아내도 이 회사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꺼냈더니 각 방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겠냐고 물어왔기에 흔쾌히 허락했다. 내가 대동하여 다시 각 방을 안내하러 들어갔다. 그리고 불간 옆에 있는 작은 방의 문을 열고 안으로 청년을 안내하는 순간이었다.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로 갑작스럽게 가위가 눌렸다. 가위 눌림 자체는 몇 번 겪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맨정신에 겪는 건 처음이었다. 순간 뭔가 위독한 증세는 아닌가 당황하고 있는데 바로 귓가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가 흐려 분명치 않았기에 소리가 큰 것에 비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마치 괴로워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렸다. 아무래도 눈알만은 힘겹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위험할 것 같았다. 귓가 쪽을 외면하고 방 안을 보자 등을 보이고 뭔가를 적고 있는 청년의 등이 보였다. 그리고 거기에 갈색의 곱슬머리를 하고 묘하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소름 끼치는 일인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 목이 길었다. 40cm 정도는 좋게 됐을까. 등을 보이고 있는데 얼굴만은 나를 바라보며 눈알을 카멜레온처럼 대굴대굴 바삐 굴리고 있었다. 너무나도 현실감 없는 광경에 무섭다기보다도 어안이 벙벙한 채 그걸 보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이 나를 바라본 순간 그것은 사라지고 거의 동시에 가위도 풀렸다. 그 지경이니 집을 더 보여줄 수도 없고 그저 몸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요. 하고 변명을 하며 돌아가자고 부탁했다. 그 후 본 것도 있고 마음에 걸려서 그 청년이 일하는 회사에 대해 좀 찾아봤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은 악평뿐. 당연히 오늘 아침 일찍 그 회사에는 팔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전화를 걸었다. 청년이 이쪽을 돌아본 순간 명확하게 괴로워해라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아마 그 청년, 어쩌면 그 회사 전체가 이것저것 나쁜 일들을 저질러 온 것은 아닐까. 혹시 아버지의 죽음도 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12번째 이야기, 일본의 식인 살인마 괴담. 8년 전쯤
요코하마에 살던 무렵 이야기다. 니호노 오도리에 직장이 있었기에 오토바이 타고 다닐 만한 거리였던 반도바시 근처에 집을 얻었었다. 완전 낡아빠진 아파트였는데 주변 치안도 심상치가 않았다. 밤길을 걷다 보면 동남아시아계의 매춘부나 카바레 호객꾼에 딱 봐도 야쿠자처럼 생긴 아저씨들이 잔뜩 돌아다닌다. 낮에는 낮대로 길가에서 술 취한 영감들이 굴러다니고 마트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건을 사는 아줌마도 있는 등 여러모로 이상한 사람투성이었다. 그런 사람들과 마주칠 때면 동네가 동네니만큼 어쩔 수 없다고 반쯤 체념하면서 재빨리 지나가곤 했다. 하지만 그날 마주친 녀석은 위험도의 차원이 많이 달랐다. 늦은 밤 회사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토바이를 근처 주차장에 세우고 아파트로 가고 있었다. 가는 길에 좁은 골목이 있는데 거기로 지나가면 지름길이었다. 평소에는 술 취한 아저씨들이 들어 누워 있곤 해서 잘 다니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그날은 퇴근이 늦어서 회사에서 나올 때 이미 새벽 1시가 넘은 터였다. 고참들은 남아서 서류 정리를 하고 젊은 사람들 먼저 돌려보내라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먼저 퇴근한 것이었다. 1시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그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골목 중간쯤에 있는 가로등 옆에 검은 덩어리가 있는 게 보였다. 멀리서 보기에는 커다란 검은 봉투 같은 느낌이었다. 뭘까 싶은 마음에 저벅저벅 다가가자 봉투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뭐랄까 질퍽거리는 느낌의 비릿한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다 싶어 더욱 발걸음을 바삐하던 와중 봉투가 미묘하게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다. 그제야 나는 알아차렸다. 그건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그것도 둘이나 있었다. 한쪽은 새까만 코트를 입은 남자 같았는데 다리를 내 쪽으로 향한 채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커다란 검은 개. 나에게 등을 보이며 남자 같은 사람 위에 주저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다. 길바닥에서 하고 있는 건가 싶었지만 아래 깔린 사람 발을 보면 엎드린 채였으니 아닐 터였다.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분도 나빴지만 당시 나는 너무 피곤했다. 그 동네로 이사온 뒤로부터는 이상한 사람들 보고서도 지나치는 게 일상이 되기도 했으니 말이다. 내심 또냐 하고 투덜거리며 재빨리 지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열심히 걸어 그들과 가깝게 접근했을 때였다. 그때 업무용 휴대폰의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나 또한 깜짝 놀랐다. 평소에 들을 때는 그리 큰 소리가 아니지만 적막한 골목에 울려 퍼지니 벨소리가 꽤 크게 들린 탓이었다. 아마 그 녀석도 놀랐던 모양이다. 온몸을 돌려 내 쪽을 바라보았다. 아저씨였다. 안경을 쓰고 좀 통통한 체격에 검은 파카에 후드를 눌러 쓴 채 손에는 막칼 같은 걸 들고 있었다. 입 주변은 거뭇거뭇하게 더러운데 개처럼 헉헉대며 뿜어내던 입김이 가로등 불빛 아래 새하얗게 보이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아저씨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린 탓에 밑에 깔려있던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등 위에 하얀 손이 올려져 있었다. 누르스름한 절단면이 이쪽을 향해 있다. 아까까지 들려오던 소리와 아저씨 입가의 더러움. 아저씨가 뭘 하고 있던 것인지는 금세 알 수 있었다. 이거 아마 먹고 있던 거겠지. 밑에 깔고 앉아있던 덩치 작은 남자 같은 걸. 아마 자주 있는 만취에서 드러누워 있던 사람이었겠지. 거기서부터는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에 한동안 멈춰서 있었지만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나는 발길을 돌려 죽어라 도망쳤다. 소리는 지를 수 없었다. 정말 겁에 질리면 호흡조차 뱉을 수 없게 된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뒤에서는 아저씨가 지르는 것 같은 고함이 들려왔다. 다만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는 아니었다. 겨우 편의점 간판이 보이는 곳까지 도망치고 뒤를 돌아보고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자 어쩐지 눈물이 터져나와 편의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오열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도 이상한 놈들 중 하나였겠지. 계속 울고 있는데 업무용 휴대폰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회사 선배였다. 써야 할 서류가 공유 폴더에 없는데 어디 저장해놨는지 모르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서도 울면서 대답해주고 전화를 끊었다. 선배는 내가 우는 걸 알아차리고 걱정해줬지만 나는 머리가 정리되질 않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되풀이할 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정신이 돌아와 나는 그대로 파출소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럴 수가. 파출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파출소에 아무도 없을 때는 연락해달라는 전화번호가 있었지만 아무도 받질 않았다. 결국 그날은 혼자 집에 가기도 무서워서 택시를 타고 사쿠라기 초에 만화 카페에 가서 아침까지 버티다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몸이 안 좋아 결근해야겠다고 회사에 연락한 뒤 이사할 곳을 찾아 다음 주가 되자마자 히요시로 이사했다. 그 일대는 이후 얼씬도 한 적이 없어서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식인 살인마가 잡혔다는 이야기도 없었으니 그 아저씨는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